안녕하십니까. 책이 예. 그래도 뭐 하여튼 작년 OX보다는 올해 OX가 우리 시험에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같은 문제가 OX랑 객관식으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푸실 때 OX를 잘 풀면 객관식 빨리 풀릴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OX가 조금 덜 풀려도 객관식에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테니까 작년 책보다는 이렇게 가는 컨셉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렇죠. 우리 시험을 위한 책이니까 그렇죠. 다만 조금 양이 많아서 죄송해요. 조금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걸러드렸을 건데 뭐 뺄 수가 없었어.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강의 때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강의 때 나왔으니까 다행인 거죠. 예. 첫 판에 이 책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도 강의를 하면서 책을 만들었는데 강의가 끝나갈 때 줬던 것 같아요. 책을. 그 정도로 그때는 정말 거의 전부 다를 프린트물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거의 이제 하루살이였죠. 하루 종일 치고 와가지고 강의하고 하루 종일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책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그 중에서 이 민법 교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양이 워낙 많아서. 자,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어저께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채권법을 들어갔어요. 그렇죠? 채권 관계에서 이제 급부의 종류까지 봤고 그렇죠? 그다음 주된 급부와 부수된 급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데 차이점을 양쪽을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결국은 판례 오른편에 있는 그 보호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을 이제 익혀 두시고 304페이지와 305페이지 304페이지부터 합니다. 지금 급부 의무의 내용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04페이지와 305페이지 사이에 그 밑줄 둘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본문에 있는 밑줄. 주된 급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강제이행, 계약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그냥 손해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냥 손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건 주된 급부 의무인데 옆으로 넘어가서 부수 의무의 경우에는 밑줄 보시면 부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체불을 이유로 한 손배는 할 수 있지만 강제이행과 해제는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었죠? 이 부분 보는 방법, 그렇죠? 급부 의무,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 의무의 구별은 그렇죠? 해제가 안 된다는 거지. 부수 의무 위반은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나에서 보호 의무는 그 당의 특수한 계약의 특성 때문에 이 보호 의무가 계약상 도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신의칙상 도출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수한 계약이 근로계약과 거기 있는 숙박계약,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의 효력에서는 다 했네요. 그렇죠? 밑에 대외적 효력에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일반적으로 제3자가 침해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채권이 그렇죠? 배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까지 어저께 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채권의 목적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의 목적 특정물 채권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주관적 사유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만이 목적물이 되는 것. 당사자가 지정한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을 말한다.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의 보존 의무와 인도 의무를 진다. 보존해서 그것을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존해서 그대로. 따라서 밑에 이제 특정물과 관련된 조문들이 있고 밑에 있는 조문들은 이제 성관주의와 성관주의가 아닌 것들을 제가 조문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 했던 우리 그렇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세 가지 뭐였죠? 무상친이었죠. 그렇죠? 거기 지금 무상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374조 특정물.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됩니까? 성관주의. 392조 지체 중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 없는 경우에도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뭐라는 겁니까? 원래는 과실이 있어야 지체에 대해서 배상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체 중에 생긴 손해배상은 이미 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라는 거지. 됩니까? 따라서 이행지체 중인 경우는 책임이 가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행지체 중인 경우에는 책임이 가중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행지체가 됐어요. 지금 이행을 늦었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겠죠. 그렇죠? 지체 중에 생긴 손해니까. 그런데 내가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날 불이 났어. 집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 부동산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서를 보시면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인도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이 나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단서가 있다는 거. 자, 401조 이번에는 채권자 지체예요. 채무자가 지체하는 거 말고 채권자도 수령을 지체할 때 그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보면 조문을 아직 안 보더라도 이행지체는 책임이 가중된다면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가 잘못하는 거니까 책임을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모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채불로 인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왜? 채권자가 안 받았기 때문에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둘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392조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는 책임을 진다. 그렇죠? 이게 입에 익어야 돼요. 됩니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는 손해돼서 책임을 진다. 채권자 지체는 뭐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모든 책임이 없다. 그렇죠?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모든 책임이 없다. 695조 무 922조 1022조 상 922조 친 무상친 이 세 가지네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조문 3개 합쳐서 무상친 볼까요? 보수 없이 임치가 뭡니까? 보관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그러면 보수를 안 받고 이거 좀 맡아주실래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렇죠?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 상속인은 그 고유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고유 재산은 자기 재산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동일한 주의로 상속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단승인 또는 포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올라가고 친권자가 그 자신의 그죠 자식 그 자에 대한 법률 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 관리권을 행사하면은 자기의 재산에 관한 주의와 동일한 주의를 하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기 재산. 넘어가고 403조 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지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위에서 봤던 401조를 받고 403조 채권자 지체를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는 그 증가액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가 지체했기 때문에 수령을 지체를 하였기 때문에 보관이나 변제 비용이 증가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관이나 변제 비용은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이라는 거지. 채권자가 수령 지체했으니까. 그렇죠? 채권자 지체는 수령 지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령 지체. 안 받았단 말이죠. 자, 성관주의 의무 밑에 내려가서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사람 중의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당연히 져야 할 일반적 객관적 주의무를 말한다. 굉장히 추상적인데였죠. 어쨌든 기준이 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업군 등을 본단 말이지. 직업군 등을. 그렇죠? 사회적 지위, 직업. 그렇죠? 성관주의 의무는 민법상 주의무의 원칙으로서 위반한 경우 추상적 제가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죠? 경과실은 경자 떼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추상적 경과실. 과실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체불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죠? 고의 과실이 있으면 체불 책임진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이때 입증 책임 지난 시간에 했네요. 그렇죠? 체불의 경우 고의 과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누가? 체불 책임을 지는 자가. 됩니까? 됐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서는 피해자가 바로 채권자가 되는데 이 피해자가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체불에서는 내가 변제할 이유가 없다,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되었죠? 그러나 무상수치인 친권자 상속인의 주의 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이다. 선량한 권리자 주의보다 약한 주의무로 해석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 경과실을 한다. 그렇죠? 추상적 경과실, 구체적 경과실. 어쨌든 얘들은 경과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보존이란 물건의 멸실, 훼손, 침탈을 방지하는 행위인 보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 행위이다. 보존 의무. 보존.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은 누구 때문에? 지체 때문에 증가했다면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봤던 조문들. 성관주의를 보존할 의무의 존속기간. 특정물 인도 채무의 성립 시에 발생한다. 성관 의무는. 맞습니까? 성립 시에. 다시 아까 박스 조문에서 제일 첫 번째 조문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성관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인도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존속 기간은 성립 시에 발생해서 그렇죠? 채무자는 특정물 인도 채무의 성립 시부터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성관주의물을 가지고 물건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죠? 인도할 때까지. 동그라미 1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기를 도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책임이 가중되고 어떻게 가중됩니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진다. 그렇죠? 가중되고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이행기를 도간 채권자 지체의 경우는 책임은 경감된다. 어떻게 경감됩니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물을 이행기 이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성관주의물을 가지고 목적물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체는 올라가고 수정지체는 내려가니까 그거 두 개 다 빼고 그죠? 아닌 경우로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이거나 채무자 정당한 사유로 이행기를 넘긴 경우에 한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성관주의물을 가지면서 보존해야 되는 건 지체도 빼고 수령지체도 빼고 나머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됩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행기를 넘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행기를 넘긴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성관주의물을 계속 져야 되는 거. 서로 동시행 관계 있을 때. 동시행 관계 있으면 내가 그쵸? 이행 지체는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있을 때는 내가 성관주의물을 진다는 거죠.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4번 성관주의로 보존할 물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져야 되는데 거기 밑줄 잘 보시면 특정물의 현상, 성립 당시 있었던 상태 그대로 현상대로 인도 의무를 진다는 것이죠. 됩니까? 현상대로. 따라서 특정물의 현상 인도 의무에 따르면 되므로 조달 의무까지 지지를 한다. 조달 의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콜라를 주기로 했는데 이 콜라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었어. 그래서 김이 새버렸어. 그러면 조달. 다른 곳에서 다른 콜라를 가져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종류물이기 때문에 불특정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콜라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딱 찍어서. 그러면 그때는 김이 새더라도 주는 거야. 그 콜라를. 현상 그대로 준다니까요. 그렇죠? 조달 의무가 없어요. 대신에 그러면 받는 사람은 열받죠. 그러면 어떤 하자담보 책임을 묻거나 그렇죠?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현상 인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정물의 경우에는 조달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되었죠. 성관주의를 다했는지는 입증 책임은 채무자가 집니다. 채무자가 진다. 성관주의를 다했는지. 다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멸실 훼손되어도 과실 책임의 원칙상 내가 과실이 없으니까 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 되었죠. 됩니까? 되었죠. 자, 특정물의 인도 의무, 현상 인도 의무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462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그렇죠? 이행기의 현상. 네. 그래서 밑에 훼손된 경우에 훼손이 이행기 전에 훼손되었는지 이행기 후에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물이 존재하고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현상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다음 특정물 채권의 목적물은 특정돼 있어서 다른 물건 대신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되었죠?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종류물도 이런 법리로 이제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타고 들어오냐면 종류물은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그죠?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특정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물도 특정의 단계를 거쳐서 특정물 채무처럼 변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태반이겠죠, 결국.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즉 특정되기 전과 후를 나누게 될 겁니다. 불특정물이라면. 자, 인도 장소랑 같이 봅니다. 467조. 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현상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뭐라고?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 그다음 위에 있는 조문 올라가서 그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거지. 되었죠? 됩니까? 특정물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되었죠? 예.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그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는데 장소에서 하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 즉 불특정물의 채무 변제라면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한다. 채권자의 현 주소. 됩니까? 채권자의 현 주소. 그러니까 특정물 인도 이외니까 만약에 금전 채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져가서 갚아야 된단 말이죠. 채권자의 현 주소니까 가져가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죠? 나중에 그 선택법으로 민사소송을 민소에 뭐가 나오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려면 소장을 내가 써서 법원에 접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원에 접수할 때 어떤 법원에 접수할까가 문제되는데 그게 관할의 문제예요. 됩니까? 관할. 여러 법원 사이에 그 사무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곳을 관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부산에도 동부지법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저기 거제동에도 있고 이번에 이제 서부도 열었어요.
그러면 부산에 법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디다가 내가 소를 제기할 건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있는 그것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요. 채무자 주소지를 가지는 곳. 근데 특별재판적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할을 여러 개를 이제 인정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전 채권이라면 채권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 관할을 인정해 줘요. 됩니까? 채권자의 주소지. 얘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금전 채권은 특정물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줘야 되는 장소가 어디다? 채권자의 현 주소에 가져와서 갚아야 된단 말이지. 됩니까? 그러니까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진 주소지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지. 됩니까?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그죠? 그럼 얘도 또 그 관할로 넘어가면 영업소 소재지가 관할이 인정돼요. 됩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이 두 조문은 중요한데, 그렇죠? 성립 당시 있던 장소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것을 이제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87조 과실의 기속 대금의 이자. 이거 우리 어디서 했습니까? 앞에서, 그렇죠? 그 민총에서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하면서, 그렇죠?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587조입니다. 587조 보면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됩니까? 그럼 매도인이 귀속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내가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았으면 물건 넘겨야 되니까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과실도 넘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문은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숨은 뜻은 아직 내가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과실도 내가 먹는 거다. 그렇죠? 매도인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죠? 목적물 인도 받았으면 거꾸로 이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단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금을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언제까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되죠? 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서를 한번 보시고, 자, 특정물 채무자가 과실수취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맞습니까? 수취할 권리자가 가지는 거는 천연과실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권리가 존속한 기간의 비율대로 가지는 것은 법정과실. 너무 오래됐습니까? 옛날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존속한 비율대로 가져가죠. 가지는 것을 전제로 이행기까지의 과실을 채무자가 수취하고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매매의 경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이행기 이후라 하더라도 목적물 인도하기 전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되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종류채권, 불특정물 채권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코카콜라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시 되지 않는 점에서 특정물 채권과 구별된다. 되었죠? 구별 기준 첫째 줄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해진다. 그죠? 주관적.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체물은 종류채권, 불특정물의 목적이고, 그죠? 부대체물은 특정물 채권의 목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부대체물도 개성이 아니라 공통성이나 수량 등의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종류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됩니까? 반드시 이게 그렇죠? 매칭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대체물도 종류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화가가 그렇죠? 화가가 그림이 10점이 있어. 그렇죠? 10점 중에서 사가는 사람이 그렇죠? 이 10점 중에서 내가 이 그림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건 이제 특정물이 되겠죠. 근데 화가가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난 다 좋아.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나 3개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얘들은 다 부대체물이지만 그 3개가 이제 종류물이 불특정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3개든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조달 의무. 특정물 채권의 경우 채권 성립 후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되면 특정물은 어떻게 된다? 급부 의무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죠? 소멸한다. 그러나 종류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물이 모두 멸실되더라도 코카콜라 다 없어졌어.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코카콜라 다 없어졌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사와야지. 그렇죠? 아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무자의 급부 의무는 존속한다. 즉 종료 채권의 채무자는 전쟁, 내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품절, 거래 금지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한, 그렇죠? 아닌 한 이 정도 사유가 돼야 그렇죠? 사라지는 것이고 일정한 물건을 반드시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조달 의무로 한다. 그렇죠? 따라서 종류물의 멸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달 의무는 성립 당시에 채무자가 그 종류물을 보유하고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그렇죠? 네, 조달 의무를 불이행하면 체불 책임을 지게 된다. 됐죠? 없어졌다고 항변해봤자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지체하고 있는 거죠. 불능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 제한 종료 채권, 얘는 제한이 들어가 있는 종료입니다. 그렇죠? 제한이 들어가 있는 종료. 제한 종료 채권은 약정된 수량이 지정 범위의 총량의 일부분으로서 지정 범위 내의 다른 부분과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그렇죠? 특정 창고에 있는 백미, 쌀, 특정 창고에 있는 쌀이니까 그렇죠? 이 창고의 범위를 벗어난 쌀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돼 있어. 그런데 쌀은 한 가마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마니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료 채권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한 종료 채권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료 채권의 성질도 가지고 특정물 채권의 성질도 가지겠죠. 그렇죠? 옆으로 넘어가서 한정적 조달 의무. 제한 종료 채권의 경우 지정 범위 내에서만 조달 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정 범위의 총량이 멸실된 경우에는 면한다. 원래는 단순한 만약 종료 채권이라면 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아까 그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면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나 내란, 생산 중단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뭡니까? 여기 내가 한정시켰으면 그 제한 범위 내 물건이 모두 다 사라지면, 그렇죠? 목적물이 모두 다 사라지면 그때 면하게 된다. 그렇죠? 품질 볼까요? 375조 종료채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자가 만약 정했거나 계약으로 정했거나 의사에서 정했을 때는 그 품질을 이제 인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 가치를 따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료물 채권, 종료 채권에서 품질을 안정할 때는 중등 품질이다. 뭐 외우지 않아도 그쵸? 기억이 나겠죠 시험장에서. 근데 저는 뭐 쫑중이라고 외우고 있네요. 그쵸? 종료물은 중등 품질이다. 그죠? 종료물 중등 품질. 종료물은 중등 품질이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콕 찍어서 지정한 때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을 한다. 특정돼 버렸단 말이죠. 불특정물이 특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통해서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그죠? 요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거지. 그렇죠?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이 물건을 내가 그럼 인도하겠습니다. 그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것은 특정물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자, 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뭡니까? 빌려 쓰고 똑같은 물건의 똑같은 양을 돌려주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소비대차는 뭡니까? 돈을 빌려 쓰는 거죠. 돈은 똑같은 종질 양으로 돌려줄 수 있으니까 다시 똑같은 종, 질, 양, 같은 종류, 같은 질을 가진 같은 양의 것을 돌려줄 수 있어야 소비대차가 된다고요. 근데 금전은 같은 종류, 같은 질, 같은 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소비대차 될 겁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일단 소유권에 넘어가. 상대방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종, 질, 양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되었죠? 거기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해야 소비대차가 된다고요. 되었죠? 다음 소비 임치. 이번에는 뭡니까? 맡아두는데 그냥 맡아두는 건 임치고 소비 임치는 맡아서 쓰고 돌려달라고 할 때 또 같은 종질량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건 금전이겠죠. 그렇죠? 돈을 맡아뒀다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돌려줘.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행이지, 은행. 따라서 우리 예금 채권 계약은 임치, 소비 임치 계약이 되는 거죠. 예금 채권. 수취인이 계약에 의해서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종질량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때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이 조문에서 맡겨둔 사람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반환 시기 약정이 없을 때 되었죠. 종료 채권에서 목적물 품질 결정, 법률 행위의 성질, 즉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에 의한다.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거래 관습. 그 다음 중등 품질. 왜 중간에 거래 관습이 나왔을까요? 오래되었네. 그렇죠? 우리 106조 기억나면 좋은데 첫 시간에 우리 1조를 공부했죠. 1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사법원 이 법에 의해서 그렇죠? 이 법에 의하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근데 106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가 최우선이죠? 당사자 의사가 최우선이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순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인 관습. 그 당사자 의사가 쭉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두 번째 순위가 되지. 세 번째 순위는 임의 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당사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관행, 관습, 거래 사실인 관습에 의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얘가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죠. 중등 품질에 의한다는 거, 그렇죠? 되었고요. 자, 결정된 품질에 반하는 물건의 이행 제공의 효과는 뭡니까? 품질에 반하는데 중등 품질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은 일어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수령할 필요도 없고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그렇죠? 거절해도 되고 적합한 품질의 물건을 급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지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품질에 맞아야 지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되었고 이제 종료 채권을 그러면 코카콜라 이러면 언제까지나 코카콜라 대체 어떤 코카콜라를 내가 인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중간에 특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 그 물건을 넘겨주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료 채권의 특정은 첫 번째 목차가 계약에 의한 특정이고 그렇죠? 뒷장을 넘어가 보면 계약에 의한 특정이 아니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가 됩니다. 그렇죠?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다시 돌아와서 합의에 의한 특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급부 목적물을 선정하여 사실상 분리하면 특정이 된다. 그렇죠? 합의로. 합의로 특정하는 방법은 정한 경우 특정 방법을 정한 경우 약정된 방법에 따라 특정된다. 그렇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당사자 합의로 지정권자를 정해서 그자가 지정하기로. 그렇죠? 너가 원하는 걸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죠? 너가 원하는 걸 선택해. 375조 2항 후단은 채무자에게 지정권을 부여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죠? 이 아까 뭐였죠?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지정한 경우였잖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지정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사초자치 원칙상 가능하다. 그렇죠? 꼬마가 가가지고 꼬마가 먹고 싶은 과자를 선택해 오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정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지정권 행사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죠? 형성권. 지정권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여 급부 목적물을 지정하여 분리하는 때 무엇이 된다? 특정이 된다. 자, 특정의 가장 큰 취지. 왜 특정이 중요할까? 종류물에서 특정의 전후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은 특정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고 조달 의무가 있고 특정이 되고 나면 조달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현상대로 인도하면 된다는 거지. 아까 그렇죠? 이행기의 현상대로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성립 당시에 있었던 장소에서. 그렇죠? 그게 특정물에서 장소와 이행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조달 의무 유무가 이 특정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뒷장을 넘어가서 판례. 합의에 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 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 필요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한 때 물건을 채권자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다. 되었죠? 방금 쭉 설명했던 걸 이제 판례가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줄 첫째 줄에 보니까 그렇죠? 제한 종료 채권 이야기가 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밑줄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문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뒤를 이렇게 봤더니 선택채권에서 이런 조문이 있어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381조를 준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 거지. 준용. 그래서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나한테 토스 넘어온다라는 선택채권에 있는 그 조문을 여기다가 가져다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지. 되었죠? 그래서 준용할 수 있다가 됩니다. 되었죠? 다음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그렇죠? 앞에는 합의였고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특정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때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면 특정된다. 그렇죠? 변제의 제공과 같은 의미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 변제의 제공.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참 채무, 추심 채무, 송부 채무 세 가지가 있고, 지참과 추심은 제가 얼핏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참금 하면 가져가야 되는 돈이죠. 지참금, 그죠? 지참금. 추심은 뭡니까?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떼인 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가서 받아줘야지. 그렇죠? 네. 추심 됩니까? 그래서 지참 채무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가지고 가서. 종류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이다. 그렇죠? 종류 채무는 지참 채무이다. 그리고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에 의해 쓴다. 현실 제공. 지참 채무의 경우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특정된다. 그렇죠?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 왜냐하면 현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지참 채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미리 거절, 그죠? 미리 거절, 이행 거절, 미리 거절 한 때는 굳이 그 현실 제공까지 할 필요는 없다가 신인 측에서 도출되겠죠. 그죠? 미리 거절했으니까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구두 제공, 말로 제공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지참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한 때 특정되므로 발송 후 도달 전에 물건이 멸실한 경우는 아직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수령할 수 있는 상태까지 놓아줘야 되니까. 그죠? 이어서 채무자는 조달 의무를 지므로 조달 의무, 그 멸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행 의무를 벗어나지 못하며 종류에 속한 다른 물건으로 변제해야 한다. 그렇죠? 추심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이행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추심 채무의 경우 변제의 제공은 구두 제공으로 충분하다. 어차피 저 사람이 와서 받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준비해뒀어,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준비해뒀어, 가져가. 따라서 추심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하여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 받아가라라고 최고하면 특정된다. 되었죠? 네. 그래서 지참 채무와 추심 채무의 방법이 그 뭡니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렇죠? 네. 다음 송부 채무는 뭡니까? 송부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붙인다. 그러면 송부 채무의 경우 송부 채무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지 또 다른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로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송부 채무라고 한다, 그렇죠? 제3지가 본래의 이행 장소라면 그 경우는 지참 채무와 같이 봐야 되겠죠. 본래 이행 장소라면 현실 제공을 한때 특정될 것이고, 본래의 이행 장소가 아니라면 호의로 붙여주는 거니까 뭐 발송한 때 특정된다. 이렇게 되겠지. 됩니까? 되었죠? 두 가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송부가 원래부터 그 채무의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호의로 해주는 것인지에 따라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참과 송부를 구별하시고요. 특정의 효과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전환되고 그다음 목차 전환되었으니까 안 받으면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겠죠. 그렇죠? 채권자 지체 맞습니까? 그리고 특정되고 나면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급부 변경권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험 부담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서 전환. 종료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종료 채권은 특정물 채권으로 변한다. 따라서 특정된 이후에는 특정물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의 선관 의무를 부담한다.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특정 이후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로 멸실될 때는 채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선관주의 의무니까 과실이 나오겠죠. 아까 그죠? 경과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했죠. 채권자 지체의 성립.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될 때는 지체가 된다. 되었죠? 자, 위험 부담 제가 설명한 적 있는데 위험 부담 뭡니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한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한 사람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목적물을 싣고 가다가, 그렇죠? 갑의 잘못 없이 갑의 이 목적물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죠? 목적물이 멸실되었어요. 그런데 갑의 잘못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그죠? 쌍무입니다. 쌍무. 여기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여기도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위험 부담의 법리에 맞겠죠. 이해되십니까? 얘도 고의과실이 없고 여기도 고의과실이 없다면 목적물이 멸시됐어. 고의과실 없이. 그러면 얘는 다시 목적물을 줄 필요가 없고 되었죠. 그러면 얘는 무엇을 줄 필요가 없다?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원칙이라고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을한테 왔어요. 갑이. 왔다가 을이 집에 없어. 부재 중이야. 그래서 돌아가다가 물건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을이 부재 중이 아니었다면 물건이 멸실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었죠? 됩니까? 채권자 지체 중에 발생한 물건의 멸실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건의 멸실에 대해서는 얘는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갑은 무엇을 할 필요도 없습니까? 새로운 물건을 구해서 줄 필요도 없지, 사실은. 됐죠?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특정된 경우죠. 특정된 경우. 이것이 만약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조달 의무가 있겠죠. 그죠? 조달 의무. 내용을 볼까요? 종료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에는 종료 채무자는 조달 의무를 지므로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급부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죠?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대가 위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시 물건을 가져다 줄 거고, 그러면 난 대금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종료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조달 의무가 종료되고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므로 특정 이후에 목적물이 쌍방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이해되시죠? 쌍방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 의무는 소멸하고, 즉 내가 또 다른 물건을 가져서 만들어서 줄 필요가 없고, 그죠? 급부 의무는 소멸하고, 따라서 채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부담한다.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뭡니까? 나는 대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다만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됩니까? 되었죠?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요 물건의 인도와 관련해서는 급부 위험이라 지금 부르고 있고, 그렇죠? 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가 위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대가 위험. 되었죠? 네. 그래서 급부 위험과 대가 위험으로 부르니까 나중에 위험 부담 조문을 찾아보시면 채권자 채무자로 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채권자 채무자로 이해하면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위험 부담이 나오면 채무자는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도인이 채무자다. 그다음 채권자는 매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례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잘 풀린단 말이지. 이해되시죠? 위험 부담이 있어서 채무자는 매도인, 채권자는 매수인인데 물건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되었죠? 자, 315페이지. 왔으니까 쉬어버리면 되게 열받겠죠? 선택채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이네요. 급부 변경권 올라가서 종료 채권의 경우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그쵸? 위에 4번 안 했죠? 중요시되지 않고 특정은 단지 목적물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종료 채무자에게는 특정 이후에 목적물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권한이 인정된다. 이해되십니까? 목적물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경 권한이 있대요. 특정 이후에. 다만 목적물의 변경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와 변경에 대하여 채권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일 앞에 있던 콜라를 이렇게 지정했다가 이건 내가 마셔야지. 그리고 뒤에 걸 이제 줘도 된다는 거지.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난 정말 시원한 저 앞에 있는 저 콜라를 정말 원했는데 라고 하면 그걸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신의칙상 변경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렇죠? 반대 의사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채권이란 우리 어디서 봤죠? 135조. 그렇죠? 무권 대리에서, 그렇죠? 그 계약의 계약의 채무대로, 그죠? 이행하거나, 그죠? 이행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권하니까, 그죠? 선택채권이 되겠죠. 선택채권이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선택채권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급부는 이질적이다. 그렇죠? 채무이행 또는 손해배상 이러니까 이질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서 동질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 채권과 구별된다. 코카콜라 5병을 섞어놨을 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동질적이라는 거죠. 되었죠? 무슨 말인지. 선택채권도 채권이므로 인적 물적 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 자, 인적 물적 담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인적 담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입니다. 보증, 연대보증, 보증, 그렇죠? 물적 담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당입니다. 저당, 그렇죠? 내가 채무도 없는데 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혀주는 사람을 어제 제가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물상보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물상보증 했죠. 그래서 그런 건 물적 담보이고, 그죠? 보증을 서는 것과 그러면 물상보증, 저당권을 잡히는 것의 차이점 뭐죠? 어제 설명했는데, 예, 보증을 서버리면 내 전 재산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근데 물상 보증을 해버리면 그 부동산만 이렇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차이점. 그러면 보증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보증인을 한 명 세우는 거랑, 그죠? 물상 보증을 잡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증인이 만약 이건이라면 보증인을 세우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 보증인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제 부동산을 가져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낫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상보증은 물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순위가 되는 거지. 1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순간. 되었죠? 그러니까 그 물건 무조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인이 나중에 재산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증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채권자가 된다고 쳤을 때, 그죠? 보증이 나올 수도 있고, 물상 보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다르겠죠. 재산 상태를 좀 봐야 될 것이고, 채무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채불의 경우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손배 예정 계약도 선택채권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건 채권이니까, 그렇죠?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손배 예정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고, 발생 원인, 선택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데,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135조였잖아요. 그렇죠? 예, 법률행위, 즉 당사자가 선택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밑에 둘째 줄에 135조가 있고요. 그렇죠? 점유자, 유치권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것도 선택채권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가 뭡니까? 이 교실을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교실에 있는 이 형광등이 나간다. 그러면 얘들은 다 필요비입니다. 됩니까? 일상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이 바로 필요비란 말이죠. 유익비는 뭐죠? 더 좋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마이크를 더 좋은 걸로 바꾼다든지, 그죠? 이 칠판을 더 좋은 걸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유익비가 되겠죠. 유익비, 가치가 증가될 때 되었죠.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러면 들어간 돈 아니면 증가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다시 뭐라고요? 들어간 내 돈 얼마를 더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계산해 내거나 아니면 증가분, 가치의 증가분 얼마가 증가될 수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채권이 된다는 거죠. 되었죠? 그 다음에 보증인에게 사전 배상을 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전 배상을 했대요. 그러면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에서 이 계약에서 빠져나가고 싶겠죠, 그죠? 주채무를 털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증인에 대해서 가지는 면책 청구권, 나 빼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미리 사전에 그죠 너한테 돈을 줬으니까 담보를 제공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담보 제공 청구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적이다 이렇게 볼 수 되었죠. 이것도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보증계약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거 선택채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제가.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까지 하고 실까요? 자, 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조차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 135조 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에게 있으니까 135조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죠? 181조 선택권의 이전 이랑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는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서 야 선택해라고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토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디에도 바라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만약 바라지 않으면 표현이 있었다면 총격발 무승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최고로 하는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만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토스 된다.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전에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하지 않으면
또 넘어간다. 그죠?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되었죠? 그래서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지고 그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 정하고 최고로 하는 것이고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뭡니까? 기간을 정해서 최고 바로 하고 그죠?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토스 넘어가고 382조 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리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거둬들일 수 없다. 되었죠? 383조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죠? 제3자가 제3자가 가질 때는 1항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시험에 밑이 나옵니다. 밑. and란 말이죠. and. 그러니까 이 밑을 또는 하면 x가 돼요. 됩니까?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한다 하면 x라면 되었죠. 밑. 그다음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되었죠. 여기도 밑. 자, 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자동적으로 채무자에게 넘어옵니다. 최고하고 기다려서 넘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언제? 제3자가 선택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자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됐죠? 2항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건 없을 때가 아니죠.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나 채무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채권자 및 채무자면 X가 되겠죠. 맞습니까? 또는이란 말이죠.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토스는 되는데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채무자에게 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넘어온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채권자가 최고했지만 넘어오는 건 채무자에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문을 아주 꼼꼼하게 봐야 지문을 OX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문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그다음 385조 불능 이랑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서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한 것이 있거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다면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합니다. A 또는 B 채권인데 A 채권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죠? 불능이었어. 그러면 B 채권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렇죠? B 채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A 또는 B 채권이 선택 채권인데 처음부터 얘가 불능이었대요. 그죠? 원시적 불능. 근데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얘가 선택권자래요. 그럼 얘가 선택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무엇을 물으면 됩니까? 불능이니까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지. 그렇죠? 맞습니까? 이걸 이 B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되었죠? 근데 여기 만약 선택권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건 처음부터 없는 거고 요걸 인도하면 되는 거지. 둘의 차이점. 선택권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둘이 다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다음 386조 선택의 소급표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발생한 때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 마치 어디서 우리 본 적 있습니까? 소급하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 추인에서 본 적 있을걸요. 무권대리 추인에서 소급하는데 제3자의 권리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386조 선택의 효력은 소급한다. 그렇죠? 선택의 효력은 소급한다. 시옷이라고요. 선택의 효력은 소급한다. 됐죠? 선택의 효력은 소급한다.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볼까요? 선택 채권의 특정이란 수개의 급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채권의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전에는 채권의 목적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행을 할 수 없고 채권자도 집행을 할 수 없다. 특정의 방법으로는 선택 또는 급부 불능이 있다. 그렇죠? 급부 불능. 그럼 선택에 대한 특정, 선택권은 선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하고 형성권이다. 그죠? 권자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예를 들면 135조. 그렇죠? 그때 누굽니까?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죠? 채권자.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이 셋 중에 선택권이 될 수 있고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원칙은 채무자에게 있다. 그죠? 조문이었고. 행사. 단독 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선택의 효력은 소급표가 있다. 그죠? 그럼 기한을 붙일 수도 없어야 되죠? 기한. 선택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선택권 행사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죠? 당사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의사표시는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죠? 제3자가 선택할 때는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및. 그렇죠? 이 의사표시는 및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전 선택권자가 선택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을 의무를 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이전한다. 그렇죠? 예. 당사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둘로 나눠야 되겠죠?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다 동그라미 1번 선택권 행사 기간을 정한 경우든 정하지 않은 경우든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렇죠?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토스 넘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2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선택할 수 없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자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동합니다. 그죠? 없으니까. 그다음 아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는데 이때 밋이 아니라 나합니다. 그죠? 채권자나 채무자는 최고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합니다. 그죠?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에게 누가 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됐죠? 선택의 효력 단순 채권으로 변한다. 즉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은 특정물, 종류물 또는 금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으로 반드시 특정물 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A 또는 B인데 A는 콜라, B는 사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콜라나 사이다.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라고 하면 콜라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종류 채권인 거지. 그렇죠? 그럼 거기서 다시 특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되었죠? 이해되셨죠? 방금 읽었던 거 콜라나 사이다.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은 특정물일 수도 있지만 종류물일 수도 있다고요. 종류물 또는 금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으로 반드시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예.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선택을 하면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여 선택된 급부만이 성립 시부터 채권의 목적인 것으로 다뤄진다. 되었죠? 소급한다. 선택, 소급.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되었죠?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급부불능이란 선택채권의 특정은 선택에 의한 특정과는 달리 소급표가 없다. 그렇죠? 급부불능. 그래서 밑에 그 그림은 이 표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교재에 넣으려고 하면 교수님이 꼭 이 표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교수님 누군지 아시죠? 자 본인이 편집을 하니까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원시적 우리 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후발적 한 적 없습니까? 네, 후발적 블록으로 나눠지고, 그렇죠? 원시는 다시 주관적, 객관적으로 나눠지고, 주관, 객관은 전부 일부로 나눠진다, 그렇죠? 한 적 있을 텐데, 전부 일부. 후발적은 둘로 나누어서 그렇죠.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그게 바로 이행불능이 되겠죠. 불능이니까 이행불능. 또 하나는 위험부담. 아까 방금 봤죠. 채권자, 채무자에게 과실 없이 물건이 멸실됐을 때 위험부담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고 얘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고 그렇죠. 없는 경우고 있는 경우고 이때 원시적이고 주관적인 전부나 일부는 전부 다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고 원시적인 객관적인 전부면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고 그렇죠? 원시적인데 여기도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고 전부 다 하자담보네요. 그렇죠? 원시인데 객관적 전부다. 얘는 뭐였죠? 이게 원시적 객관적 전부면 535조. 그렇죠? 최약상 과실 기억나십니까? 535조. 일부는
137조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137조는 뭐였죠? 일부 무효인 경우에 전부 무효로 갈 건가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일부라도 유효할 의사가 없었다면 전부로 갈 거니까 전부의 경우에는 535조. 그렇죠? 이렇게 연결될 거다. 하자담보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거 매매의 경우죠. 매매 한정해서 하자담보 책임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물론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능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 원시적 불능인 경우 하고 나니까 그쵸?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었네. 그쵸? 요 그림이 표로 바뀐 건 이 표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죠? 요 표인 줄 알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저건 그냥 불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보시면, 자, 후발적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인 경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고, 원시적 불능인 경우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아까 조문 그대로죠. 이 경우 잔존한 급부가 하나뿐이라면 급부로 특정되고, 그렇겠죠. 만약 잔존한 급부가 2개 이상이라면 선택 채권은 여전히 되겠죠. 그죠? 그러면 특정해야 된다. 후발적인 경우 선택권자의 과실로 또는 당사자 쌍방 과실 없이 불능이 되는데, 선택권자가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권자의 과실이라면 잔존으로 간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마지막 칸,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이라면 선택권자는 선택을 할 권리를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까? 결국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됩니까? 요거 괜히 했네. 이걸 괜히 하는 바람에. 요거 말고 방금 직전에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였죠? A 또는 B 채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불능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선택권이 얘가 있을 때랑 선택권을 얘가 가질 때랑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지금 마지막 칸이란 말이지. 되었죠? 다시 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갑은 A 또는 B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때 A가 지금 불능인 상태다. 후발적 불능인 상태다.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갑이 선택권을 가지면 갑은 B만 그냥 이행하면 된다고요. B만. 갑이 선택권을 가질 때는. 근데 을이 선택권을 가지는데 갑이 잘못해서 얘가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을이 선택할 권리를 살려준다고. 살려주는 방법은 을이 A를 선택하게 해주는 거지. 불능인데도 선택을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이행 불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줘야지. 되었죠? 그렇죠? 누가 잘못했을 때, 갑이 잘못해서 없어졌을 때 을이 선택권자인 경우. 그렇죠? 그 표현이 이 표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자의 선택권이 상실당하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부당하므로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되었죠? 네. 아까 불능 정리한 거는 아마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이행 불능 가서 아마 표로 정리돼 있을 거예요. 되었죠? 되었습니다. 조금 쉴까요? 네.